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해외 주식과 관련된 해외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뉴스거리, 기업, 섹터,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해외 투자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그 이야기까지 좀 준비를 해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세 지수 모두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우는 0.41%, S&P 0.34, 나스닥은 0.44. 부분 주별로 봤을 때는 좀 선방하는 모습, 그렇지만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지수별로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한 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있었던 경기 지표에 대한 쇼크에 대한 우려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 회복 국면에서 재차 이 부분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 세부 지표들에서 어느 지표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지표, 또 어느 지표에서는 또 코로나의 영향으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미국의 IT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제일 좀 뉴스들이 많았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번 주에 그 반독점과 관련된 뉴스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인앱 결제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반독점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애플 스토어에서 결제가 타 링크도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애플의 수익성에는 좀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그날 이제 요날이 되겠죠, 3% 정도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체 결제 매출에서 지금 이 부분의 우려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무래도 점차 이 부분이 반독점에 또다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조금 땡겨서 빨리 진행이 되었었던 신제품 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 행사 당일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크게 예상 밖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익 매물, 이벤트 드리븐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애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 주에 그 자사주 법인세 인상, 그리고 자사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도 대형 IT주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반대로 좀 IT주들은 좀 전반적으로 대형 IT주들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에 그 자사주 매입, 그 매입 규모가 그냥 900억 달러 정도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배당 역시 늘리겠다라는 내용도 역시 같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다른 대형 IT 기업과 대비했을 때 이번 주에는 눈에 띄게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섹터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섹터는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국제 유가가 좀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BP나 아니면 뭐 엑소모빌 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최상위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 호주의 그 팀 간의 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업체 아틀라시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이번 주에 이제 그 60억 달러 정도의 그 신사업을 위한 투자 자금 유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 SE 종목도 좀 눈에 띄었었고요. 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좀 나쁘지 않은 한 주 보여줬었고, 역시 말씀드렸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주 주간 수익률로 좀 상위 종목 중에 하나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간략하게 나오고 그 중국 규제에 관련 내용 말씀드렸는데, 진짜 알리바바도 그렇고 뭐 징동닷컴도 그렇고 핀도어도 전반적으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역시 미국의 ADR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간 하락 기업들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조금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ETF로 봐도 에너지 섹터가 가장 눈에 띄게 좋은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 약 4%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ETF 요거 조금 보면 요거 지금 이 에너지 섹터 ETF XL2라고 하는데, 요거 XL이 붙은 게 보통 그 해당 섹터에 대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XL2도 있고 XLF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다음에 한번 요거 따로 정리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락 ETF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금 쪽 그리고 뭐 원자재 쪽도 좀 하락하면서 관련된 ETF들이 좀 눈에 띄게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큰 굵직직한 내용들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 기업들 몇 가지 조금 더 보게 되면 일단 나이키 같은 경우 나이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고, 그 일부 투자은행 증권사들에서도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좀 나이키의 주가가 조금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조금 혼조한 모습, 그래도 주간으로 봤을 때 그 플러스로 마감을 했었는데, 연화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캐시우드가 그 ARK ETF에서 일부 좀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날은 주가가 좀 안 좋았었고, 그 이후로는 뭐 스페이스X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그 자동차 칩,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이 자동차 칩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내용도 자동차 기업, 특히 테슬라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공급망 우려가 아직까지도 조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콩 이번 주에 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상해 마이너스 2.59%, 그 다음에 심천도 마이너스 3.48%, 홍콩항생도 마이너스 5.87%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 보였었는데, 크게 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일단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규제 관련된 내용, 특히 이번 주에도 그 플랫폼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 인터넷 기업들, 그러니까 플랫폼 내에서 경쟁 업체의 링크를 차단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중국 당국에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뭐 텐센트, 바이트댄스, 뭐 샤오미,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이번 17일까지 이 플랫폼 내에서 링크 차단에 대한 해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규제 리스크는 중국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도 8월 소매 판매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쇼크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 좀 지수의 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기업 아마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국에 이제 헝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업체, 부동산 재벌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 기업에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 금융시장이나 리스크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헝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이제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은행에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중국 헝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대출을 지금 은행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조.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중국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실 채권 중에 이 헝다의 사채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고 했을 때는 중국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중국 지수가 굉장히 좋지 못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보게 되면 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 단기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첩스가 이래요.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졌죠. 지금 뭐 5월 대비했을 때도 이 거의 마이너스 70% 이상 굉장히 언더퍼폼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이 중국 헝다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번 주에 중국 홍콩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네, 중국은 뭐 경제 지표 부진, 규제 리스크, 그다음 헝다발 그 금융시장 리스크가 이번 주에 좀 지수를 굉장히 많이 끌어내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그 미국과 그리고 중국, 홍콩과 관련된 간략하게 좀 그 큼지막한 내용과 그다음에 기업들 섹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그 이번 주에 또 제가 준비한 해외 주식 투자 한 가지 이번 주에 좀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이제 그 배당, 그 중에서도 월 배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국 투자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배당도 사실 뭐 월 배당도 있지만 뭐 고배당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배당 투자 방법이 있는데, 이번 주는 그 중에서도 배당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배당 성장과 관련돼서 또 용어가 또 있어요. 아예 그 용어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배당 킹, 배당 귀족, 배당 어치 뭐 이렇게 용어들이 나눠져 있는데, 각각 이제 몇 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부르는 용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당 킹은 50년, 그러니까 무려 50년 동안 배당을 매년 계속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 귀족은 마찬가지로 25년 이상, 배당 어치버 역시 배당을 10년 이상 계속 늘려온, 사실 그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좀 경제와 관련된 뭐 그리스발 경제 오류도 있을 거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꾸준히 늘렸다라는 점은 이 기업의 재무구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증의 요인이, 반증의 증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업들 보게 되면 배당 킹의 대표적인 종목은 우리 장갑으로 유명한, 우리에게는 그 3M 소비재, 그리고 코카콜라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소비재인 그 프록터 앤 갬블러, 그 다음에 존슨 앤 존슨이 대표적으로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고요. 그다음 배당 귀족 역시 AT&T는 아마 분사되게 되면 아마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AT&T나 뭐 월마트, 그다음에 그 또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리츠, 월배당 리츠인 리얼티 인컴, 엑소모빌
이런 기업들 역시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그다음 비자, 오메가 헬스케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단기 뭐 2년, 3년, 5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고 배당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당 성장과 관련된 그 ETF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G라는 ETF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담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 역시 굉장히 좀 저렴한 상황입니다. 0.06% 거의 지수 ETF 수준으로 낮은 운영 보수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장한 지도 꽤 됐어요. 이미 금융위기 이전 2006년이니까 거의 15년 정도 상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유 종목도 247개니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입니다. 운용 자산도 638억 정도, 그러니까 좀 적지 않은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시가 배당률은 1% 후반대, 1.74% 정도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보시게 되면 배당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배당 ETF라고 하는데 배당률이 이렇게 낮으면 의미가 있냐, 유의미하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배당 성장 ETF의 포커스는 이 특징으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지금 시점에서 높은 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기업이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춘 기업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배당 투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배당이 높으면 당연히 매월 혹은 뭐 매달 배당 들어올 때마다 높은 금액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더 기분 좋고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이 배당을 주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에 깎아 먹으면서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익을 줄이면서 배당을 주게 되면 또 주가 입장에서는 또 뭐 좀 덜 움직이거나 뭐 오히려 보합권에서 계속 뭐 딜레이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배당 성장 ETF, 이 배당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주가 역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토털 리턴 개념의 입장에서는 그 당장의 고배당보다는 이 배당 성장 ETF들의 그 성과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 배당 성장 ETF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징 말씀드리면 뭐 비용이 굉장히 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주로 보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는 대형주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를 혼합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배당 확대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을 애초에 이 포트폴리오에서 필터링을 해서 아예 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운영사에서. 그래서 이 상위 기업들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다 대형주 위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S&P, 뭐 나스닥 좀 섞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형주 기업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비중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존슨앤존슨, JP모건 이렇게 있지만 다양한 섹터, 고른 섹터의 우량주들, 배당을 늘려오고 있는 우량주들을 포트폴리오 상위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ETF 자체가 담고 있는 종목 수가 뭐 200개가 넘다 보니까 어느 한 기업의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유효할 수 있죠. 이런 전략들은. 그리고 이 VIG ETF가 2018년 이후에 어떻게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배당 히스토리도 조금 정리를 해 보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조금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씩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배당을 꾸준히 늘려오고 마찬가지로 주가도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했을 때 당장 내가 떨어지는 배당은 조금 적더라도 총 수익률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배당 성장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GRO라는 ETF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VIG는 10년 이상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수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0.08이면 거의 지수 인덱스 수준이죠. 인덱스 ETF 수준이고요. 상장한 지는 2014년이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ETF고요. VIG보다는 조금 더 상장일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조금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은 좀 더 많아요. 389개니까 거의 400개 정도 기업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DGR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 성장 ETF 현재 배당보다는 배당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역시 배당률은 1% 후반, 뭐 2%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 크게 큰 틀에서는 사실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좀 뭐 나눠 보게 되면 이 DGR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당이 높게 주기로 좀 유명한 기업들 많고 섹터도 많잖아요. 다만 이제 성장성, 이 섹터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지 못 다른 그 섹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특히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상당 부분들을 배당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 기업의 상정성으로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DGR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포트폴리오의 리츠는 아예 제외한 상황이고요. 배당이 전체 이 기업이 번 돈의 7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역시 담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P 기본적인 그 S&P나 아니면 뭐 배당을 컷한 기업들, 배당을 삭감한 기업들,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애초에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보다는 항상 이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의 성과가 이 기간을 늘여놓게 보게 되면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돈을 점점 더 벌게 되는 기업들이 배당도 주고 배당도 더 늘리는 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겠죠. 포트폴리오의 이 상위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아까 그 배당 키잉 종목 중에 한 가지 프록터 앤 갬블러 존슨앤존슨 역시 포트폴리오에 다 담겨져 있고요. 아까 배당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VIG보다는 조금 더 고르게 안정적으로 쭉 늘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추세는 배당을 늘려오고 있는 ETF. 아무래도 당겨져 있는 기업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ETF도 배당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도 그 VIG와 유사하게 배당과 함께 주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ETF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블이라고 해가지고 NOBL이라는 ETF인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수는 앞서 나왔던 ETF들보다는 조금 높아요. 0.35%니까 조금 높고, 상장은 DGR와 비슷한 2006년에 상장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수가 아까 나왔던 기업들 그 ETF들보다는 조금 적은 65개의 기업을 담고 있고요. 배당률은 좀 비슷한 1% 후반 1.93%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블이 추종하고 있는 S&P 배당 귀족 지수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 500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기간 동안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총 수익, 그러니까 주가와 배당을 합쳤을 때 이 총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 아웃퍼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조금 더 낮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은 수익 구조는 당연히 안정적이어야겠고, 대차 대조표는 탄탄해야겠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어떤 경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출렁 있는 그런 모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 탄탄한 내구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이 담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배당을 늘려오고 있는데 좀 유리한 점들이 있는 기업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TF 기업 같은 경우에 또 보게 되면 지금 이 기업들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는 뭐 아무래도 그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이 비중을 아예 똑같이 맞춰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나타나는 그 주가의 움직임 때문에 그 비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들을 또 동일 비중으로, 그리고 섹터도 어느 한 섹터가 30%를 넘지 않게 좀 여러 섹터를 담고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그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ALB 같은 경우에는 그 알버말, 아마 그 2차 전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LIT의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죠. 이 알버말이 또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WST 같은 경우는 물, 수자원과 관련된 게, 그러니까 좀 원자재나 에너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이 섹터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고르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도 역시 다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아무래도 그 DGRO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변동이 크긴 한데, 이 장기적 추세 자체는 배당을 조금씩 늘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새 ETF, 배당 성장 ETF를 좀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백테스팅 과거의 성과가 어땠나를 조금 돌려봤는데, 일단은 세 가지 ETF 중에는 DGRO가 가장 아웃퍼폼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4년부터, 그러니까 이 두 ETF가 상장된 2014년부터 이제 2021년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조금 돌려봤는데, DGRO가 뭐 최종 금액이라던가 뭐 연평균 수익률, 연 최고 수익률 부분에서 가장 아웃퍼폼을 했었고, 다만 이제 연 최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VIG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었고, 역시 그러니까 변동성은 VIG가 제일 낮았는데 결과적으로 성과는 DGRO가 제일 좋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차트도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차트가 이제 그 DGRO 차트이고요. 파란색이 VIG, 그다음 노란색이 너블 NOBL ETF입니다. 뭐 배당 성장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ETF가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런 자료들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DGRO가 무조건 답이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적인 결과는, 데이터는 DGRO가 이 세 가지 ETF 중에는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와 다르게 이 해외 투자, 특히 미국에 투자했을 때 메리트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배당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월 배당과 별개로 또다시 이제 배당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해가지고 좀 자료를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떤 포커스 배당 투자도 이게 들어가는 관점의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배당을 매우 이 현금 흐름을 매달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월 배당이 좋을 수도 있고, 나는 뭐 지금 현재 그 당장 들어오는 배당이 좀 높은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고배당, 아예 배당률이 높은 ETF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또 포커스가 될 수도 있고, 다만 나는 이제 길게 투자를 할 건데 배당도 좋지만 좀 주가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에게는 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요 배당 성장 ETF, 배당 성장 기업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ETF도 좋고요. 다만 이제 ETF는 나는 이제 ETF 이 기업들도 너무 많이 담고 있고, 내가 뭐 원하지 않는 기업들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개별 기업으로 좀 배당 성장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 ETF들이 담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에는 이 운용 전략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ETF에는 어떤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라는 점을 참고해가지고 나는 그 기업들만 담겠다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 투자 성향이나 관점에서 맞는 방법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배당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도 만약에 또 관심 있으시면 또 다른 뭐 배당과 관련된 테마는 또 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음번에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배당과 관련해서 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도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항상 댓글이나 이런 거 피드백 주시면 참고해가지고 제가 자료 준비하고 또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해외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기업들, 섹터, 그리고
투자 또 테마인 배당 성장까지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준비를 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